키워드로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박형중 이코노미스트 나왔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요한 키워드들을 한번 저희가 선정해 봤는데요. 뭐 금리 인하도 있고 FOMC 의사록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도 매우 좀 중요할 것 같고 최근 금값이라든지 또 달러가 매우 강해요. 또 인플레 지표, 공매도 이런 걸 쭉쭉 다룰 텐데 자, 먼저 위원님 뭐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FOMC 의사록. 자, 이번 주에 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그런데 약간 소문난 잔치는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FOMC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난 5월 FOMC 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 기준금리 인상의 선을 약간 그었죠. 그리고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는 발언을 한 이후로 이제 증시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그때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들과는 다소 결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내놓는 위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의사록에서는 당시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 했던 발언이 연준 위원들의 컨센서스를 집합해 놓은 발언인지 아니면 파월 개인의 발언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연준 위원들의 전체의 의견을 종합해서 파월이 얘기를 한 거라면 증시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연준 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기준금리 동결을 상당 기간 더 유지하고 조금 많은 예상보다 많은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 쪽에 기울어져 있던 거를 파월이 표시를 하지 않은 거라면 증시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5월 FOMC 의사록 회의록 공개 때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연준 내부에서는 수많은 연준 위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원 오브 댐으로 뭐 파월도 있는 거죠. 그런데 파월이 최근의 발언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약간 좀 달라요. 근데 올해 대선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파월이 정치적일 수 있냐라는 이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5월 FOMC 의사록에서는 과연 파월의 본인의 의사였는지 아니면 의장답게 안에 수많은 컨센서스를 취합한 발언이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약간 생각을 비틀어 보면 그래도 파월 의장의 멘트가 또 중요한 거 아닌가. 시장은 이런 쪽에 좀 무게를 둘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사 파월 의장의 멘트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시장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다, 좋게 본다라고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그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 연준 위원들 중에 의장의 직위가 좀 중요하잖아요. 통화 정책의 아젠다를 제시하는 역할도 의장이 하게 되고 의견이 다른 위원들을 설득해서 그 의장의 그 의견대로 따라오게끔 하는 이런 역할도 의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보다는 의장의 발언에 조금 이제 무게를 실을 수는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연준 의장도 보팅 하나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부 동수 그러니까 동결과 인하 이게 가부 동수일 때는 파월 연준 의장의 힘이 조금 나타나겠지만 캐스팅 모터로서 역할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 상태라면 의장도 역시 위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의사록 때 어떻게 이제 위원들이 발언을 했고 생각들이 퍼져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이죠. 네, 네, 목요일 그렇습니다. 새벽에 FOMC 의사록이 발표되니까 뭐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과 FOMC 의사록 그 수요일 목요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키워드 중에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이요. 야,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금값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금 가격 상승이 단기에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숨고르는 국면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의 금 가격 상승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어떤 징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금의 수급 여건이 과거 2, 3년 전하고는 매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 수요의 주체 그리고 금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급적인 주체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이거든요. 미국이 뭐 안보적인 차원이라고 할까요? 기축통화의 힘이라고 할까요? 이걸 가지고 달러를 어느 정도 이제 무기화하면서 다른 신흥국들이 쌓아놓았던 이제 달러죠. 달러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이제 펴면서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들이 그동안에 이제 외환 보유액에서 가졌던 미 국채를 더 이상 담지 않고 금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금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고 금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어질 것 같고 이런 시각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금 가격은 추가로 오를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금은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자산 아닙니까? 당분간 뭐 물가는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거고 제가 한 1970년 정도부터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물가를 고려한 금 가격은 역대 최고치가 여전히 아니고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물가를 고려해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오를 여지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금은 뭐 중장기적으로 지금보다 더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좀 귀담아 들을 만한데 첫 번째, 금값은 계속 오를 여지가 있다. 이유는 수급의 주체가 이전에 민간에서 중앙은행으로 바뀌었다. 또한 두 번째,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약간 학술적일 수는 있지만 실질금이죠. 실질 가격, 즉 물가를 감안한 금을 보면 여전히 아직은 좀 룸이 있어 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금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질문 마지막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금 상품들 많지 않습니까? 뭐 금 ETF도 있고 그런데 해외에 상장돼 있는 금 ETF 이런 것들은 금이 더 오를 것 같아서 일반 소비자들이 사면 그게 결국 달러 환산 가치이기 때문에 달러가 또 약해진다라는 것은 오히려 금 투자에서 찍혀 있는 계좌에서는 한 5% 수익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 원화로 환전하고 보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또 지금처럼 앞으로 달러가 더 강해질 수 있겠느냐. 이제는 꼭 정점 온 거 아니냐. 이제 원화가 강해질 차례다. 이런 우려 섞인 부분도 있는데 이럴 때 뭐 금값이 오른다고 치더라도 금 상품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상품 단으로 보게 되면 금 자체의 수익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금 이제 넓은 시각에서 보게 되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리나라 주식 내지는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꽤 높으실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를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을 일정 정도 그 자산에서 편입시켜 갖고 가는 게 변동성도 회피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도 조금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식이 지금 최근엔 좋지만 계속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금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일정 부분 가져가자. 그런 게 좀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네, 이 얘기는 꼭 해야죠.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자, 오늘 뭐 위원님 모시기 바로 전에 전문가들하고 엔비디아 실적의 기대가 워낙 높아서 이거 22일 날 발표되고 나면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기술주 조정받을 거다. 이런 의견도 살짝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 발표된 이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지금 EPS죠. 5.31달러. 그동안에 보게 되면 5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것 같은데 그 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주당 순이익을 넘어선 한 10%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 주가를 지지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컨센서스 정도 내지는
10% 미만, 서프라이즈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 뭐 정체 내지는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 이제 매출 전망을 가이던스라고 하죠. 가이던스를 발표하게 되는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267억 달러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시할 다음 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이것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지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고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이 좋은 건 알겠다. 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2분기 실적 가이던스 267억 달러도 한번 눈여겨보자. 숫자가 좀 중요합니다. 267억 달러를 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좀 볼까요?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얘기입니다. 우리 주가 뭐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런데 시계를 좀 넓혀보면 미국은 뭐 사상 최고치고요. 남미 지역에 뭐 브라질도 사상 최고치인 것 같고 독일은 경기 침체인데 또 주가 닥스지수 좋고요. 근데 한국은 유독 약간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 일본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약간 공매도 이슈가 6월에 또 한시적인 게 재개되면 약간 하박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공매도는 보세요? 글쎄 이제 이 부분 공매도가 약간 예민한 부분이긴 하죠.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거를 좀 반대하실 텐데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그 취지 자체가 목적 자체가 과대평가된 고평가된 주가를 정상화시키는 기업 목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라고 할까요? 뭐 주식시장이 때로는 과열을 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만약에 이제 6월 정부 발표대로라고 하게 되면 6월 정도에 이제 신중하게 조금 재개를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부 과대평가된 종목들, 펀더멘탈 대비 높게 주가가 형성된 종목들은 조금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건전성, 뭐라고 할까요? 건강함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매도가 허용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 말씀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편이다라고 하는데 꼭 뭐 지난 총선을 연루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불거지면서 공매도를 보러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월에 뭐 재개되는 건 아직까지 불확실하니까요. 뭐 재개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2월 이후의 모습도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4개 정도 키워드를 봤는데요. 우리은행 박형준 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